어머님, 윤창수라는 분 기억하세요? 3년간 완벽한 며느리로 살아온 지영이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던진 충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순덕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끔찍한 일의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어떻게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설마 지영이가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그때 현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차에서 뛰어내리세요. 72살 순덕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김치가게에서 새벽 5시부터 배추를 다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순덕이네 김치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이 가게의 주인은 최순덕, 올해 72살이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강남에서 한복 디자이너로 꽤 이름을 날렸던 순덕은 지금 전통시장에서 김치를 담그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배추잎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듬는 모습에서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에는 살아온 연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또 혼자 일하세요? 상냥한 목소리와 함께 29살 며느리 윤지영이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밤새 어르신들 간병일을 마치고 바로 시장으로 온 지영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시어머니를 향한 미소만큼은 밝고 따뜻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밤새 일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뭐하니? 순덕의 목소리에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영은 이미 소매를 걷어올리며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3년 전 현우와 결혼한 후부터 지영은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셨습니다. 새벽마다 간병일을 마치고 김치가게에 와서 일손을 도왔고 저녁이면 순덕의 발을 마사지해 주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순덕아, 너 정말 복 터졌다. 옆 가게에서 건어물을 파는 순자 할머니가 지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 며느리 보려면 돋보기 끼고 찾아야겠어.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아침 일찍부터 시장 상인들의 부러움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지영은 간병일로 번 돈도 모두 가게에 보탰고 시어머니의 작은 불편함까지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어머님, 오늘 허리 아프시죠? 제가 파스 붙여드릴게요. 지영이 순덕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지영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며느리가 친딸보다 더 효도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영은 20년 전 이야기만 나오면 유난히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아, 어머니가 예전에 한복 디자이너였다는 얘기 들었지? 순덕이 과거 얘기를 꺼내려 할 때마다 지영의 반응은 항상 같았습니다. 네, 들었어요. 짧은 대답 후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바빴는데 하루에 15벌씩 한복을 만들기도 했어. 순덕이 추억을 더듬어 말하려 하면 지영은 어머님, 이 배추 정말 싱싱하네요.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순덕은 처음에는 며느리가 자신의 옛날 자랑을 듣기 싫어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영의 회피가 단순한 무관심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20년 전 강남에서 중구로 이사온 이야기나 한복 사업을 정리한 얘기가 나올 때면 지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순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영이는 정말 착해. 남의 불행한 얘기 듣기 싫어하는 게야. 순덕은 혼자 이렇게 생각하며
며느리의 마음씨를 더욱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영에게 깊은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치가게에 와서 일을 도우면서도 지영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순덕을 바라보는 지영의 눈빛에는 때로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양념 만들어 볼게요. 지영이 고춧가루를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그런 지영을 바라보는 순덕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현우는 정말 복받은 놈이야. 순덕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1년 된 아들 현우는 구청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순박한 성격의 현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중재 역할을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중재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워낙 사이가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영은 오늘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간병일에서 돌아와 김치가게 일을 도우고 집에 가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모두 지영을 부러워했습니다. 순덕이, 내 며느리 하나는 정말 보물이야. 어쩜 저렇게 성격이 좋을까? 지영의 하루 일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세수를 하고 김치가게로 향했습니다. 순덕이 오기 전에 미리 가게 문을 열고 하루 준비를 마쳤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진열하고 어제 담근 김치의 발효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순덕이 도착하면 함께 아침 준비를 하고 이른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아침 9시가 되면 지영은 간병일을 위해 가게를 나섰습니다. 오늘 담당하는 어르신은 80대 할머니였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세심한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지영은 할머니를 목욕시키고 식사를 도우며 간단한 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면서 지영은 종종 순덕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나이가 비슷해서인지 할머니를 돌보면서 시어머니 생각이 자주 났습니다. 오후 3시 간병일을 마친 지영은 다시 김치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순덕은 혼자서 손님들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바쁘셨죠? 지영이 들어오자 순덕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았어. 그런데 너는 힘들지 않니? 매일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괜찮아요. 젊을 때 고생해야죠.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후 시간은 김치가게가 가장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 김치를 사러 오는 주부들로 가게가 북적였습니다. 지영과 순덕은 손발을 맞춰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3년간 함께 일하면서 둘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호흡이 생겼습니다. 순덕이 손짓으로 김치 포장지를 가리키면 지영은 바로 알아차리고 준비했고, 지영이 계산을 하고 있으면 순덕은 자연스럽게 다음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다른 상인들은 늘 부러워했습니다. 저들 보면 정말 친모녀 같아. 며느리가 저렇게 시어머니를 잘 도우는 집이 어디 있어. 저녁 7시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영과 순덕은 함께 가게 정리를 했습니다. 팔고 남은 김치를 냉장고에 정리하고 내일 사용할 재료들을 점검했습니다. 순덕은 지영의 꼼꼼한 성격에 항상 감탄했습니다. 우리 지영이만 한 며느리는 세상에 또 없을 거야. 순덕의 말에 지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니, 요즘 세상에 이렇게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순덕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지영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시어머니에게 자신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영이 갑작스럽게 순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시원한 바람 쐬러 드라이브 어떠세요? 순덕은 김치 담그는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넌 오늘 간병일 있지 않니?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어머님과 함께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지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다정했지만 순덕의 예리한 눈에는 뭔가 다른 점이 포착됐습니다. 지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이 평소보다 초조해 보였습니다. 순덕은 조금 의아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영과 단둘이 나들이 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가운 제안이었습니다. 좋지. 오랜만에 나가자. 그런데 어디로 갈 거니? 한강 쪽으로 가볼까요? 바람도 쐬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요. 지영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평소보다 어색해 보였습니다. 오후 2시 지영의 중고 소나타가 시장 앞에 섰습니다. 순덕은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신경 써서 했는데 며느리와의 특별한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순덕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수다스러운 지영이 오늘은 유난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라디오 볼륨도 평소보다 크게 틀어놨고 운전대를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영아, 괜찮니? 뭔가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운전에 집중하려고요. 지영의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차는 을지로를 지나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순덕은 길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한강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영아, 길이 이상한데? 한강은 반대쪽 아니니? 아, 새로 뚫린 길로 가보려고요. 경치가 좋다고 들었거든요. 지영의 설명은 자연스러웠지만 순덕의 직감은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습니다. 30년간 한복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온 순덕은 사람의 미묘한 변화를 읽는데 능숙했습니다. 그때 지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은 블루투스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게요. 2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그만. 순덕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의 목소리에서 평소에는 들을 수 없었던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20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영이 올해 29인데 20년 전이면 9살 때 이야기였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차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순덕은 지영의 옆 얼굴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평소 온화한 표정과는 달리 턱선이 굳어 있었고 눈빛이 어딘가를 향해 고정돼 있었습니다. 지영아, 아까 전화는 누구였니? 아, 그냥 친구예요.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어서요. 지영의 대답은 여전히 자연스러웠지만 순덕은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차는 계속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건물들이 점점 낮아지고 오래된 동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이 일대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한복 가게를 운영했던 곳과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 순덕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아, 혹시 우리 어디로 가는 거니?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해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지영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순덕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4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분명히 20년 전 자신이 살았던 동네 근처였습니다.
순덕의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지영이 왜 하필 이곳으로 데려가는 걸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지영아, 너 혹시 이 동네 와본 적 있니?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 근처에 예쁜 공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영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순덕은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가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순덕은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20년 전 자신이 한복 가게를 운영했던 그 동네였습니다.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기억에 남는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왜 하필 이곳으로 오게 된 걸까요?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말없이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지영의 어깨에 긴장감이 돌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걸까요? 그리고 아까 전화에서 말한 20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순덕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30분 후 차는 중구의 한 작은 공원 앞에 멈췄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를 보자마자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바로 20년 전 자신이 한복 가게를 운영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공원으로 조성돼 있었지만 순덕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왜 여기를?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은 차에서 내려 공원 한복판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순덕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며 걸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났던 그 끔찍한 일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님, 지영이 돌아섰습니다. 그 얼굴에는 순덕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다정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원한과 분노가 담긴 차가운 눈빛이 순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창수라는 분 기억하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창수, 20년 전 이곳에서 벌어진 화재 사고의 피해자. 순덕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내가... 순덕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윤창수는 제 아버지였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며느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복수심에 불타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간 자신을 딸처럼 모셨던 며느리가 바로 그 사건의 유족이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순덕은 부정하고 싶었지만 지영의 차가운 눈빛은 모든 것이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너는 지금까지 나를 복수하려고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거예요. 3년간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하면서 어머님의 신뢰를 얻었죠. 지영의 고백은 순덕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3년간의 모든 기억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 따뜻했던 미소들, 정성스럽게 해준 발 마사지들, 새벽마다 김치가게에 와서 도와준 일들이 모두 연기였다는 말인가요? 그럼 현우는 어떻게 되는 거니? 순덕은 아들 걱정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 오빠요? 지영의 표정이 잠시 복잡해졌습니다. 그것도 계획의 일부였어요.
구청에서 일한다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거든요. 하지만 지영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우에 대해 말할 때만큼은 차가움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 혹시 현우를 정말로 사랑하게 된 거 아니니? 순덕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영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오늘 20년 전 일의 진실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지영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파일에는 20년 전 화재 사건에 관한 모든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 사진, 그리고 당시 어린 지영이 직접 쓴 일기까지. 이제 그날의 진실을 말씀드릴 시간이에요, 어머님. 지영이 파일을 열자 20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당시 신문에 실렸던 기사들, 화재 현장의 참혹한 사진들이 순덕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머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곳에 있던 건물 말이에요. 1층에는 어머님의 한복가게가 있었고, 2층에는 작은 식당, 3층에는 우리 가족이 살았죠. 지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아버지는 비록 공장에서 일했지만 항상 웃으셨고, 어머니는 병이 있으셨지만 저희를 위해 정성껏 밥을 해주셨어요. 남동생과 저는 매일 옥상에서 놀면서 꿈을 키웠죠.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더 많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건물을 불법 개조하셨거든요.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막아서 창고로 만들고 소방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으셨죠. 순덕은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건물을 개조했던 것, 안전보다는 수익을 우선시했던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사업상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날 밤 화재가 났을 때 우리 가족은 탈출할 길이 없었어요. 계단이 막혀 있었고 소방시설은 작동하지 않았죠.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화장실 창문으로 밀어내지 않았다면 저도 그날 죽었을 거예요. 순덕은 말을 잃었습니다. 당시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 안전을 무시한 결과가 이렇게 참혹한 결말을 가져왔다니. 20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화재가 났었죠. 어머님이 운영하시던 한복가게 건물에서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한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날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1층에는 자신의 한복가게가, 2층에는 작은 식당이, 3층에는 윤창수 가족이 새 들어 살았습니다. 당시 순덕은 임대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건물을 여러 번 개조했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어요. 어머니는 지병으로 집에서 쉬고 계셨고, 저는 9살, 남동생은 6살이었죠.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순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아버지는 비록 공장 일을 했지만 항상 밝게 웃으셨고, 어머니는 아프셨지만 저희를 위해 맛있는 밥을 해주셨거든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죠. 그날 밤 화재가 났을 때 우리 가족은 3층에 갇혀서 나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임대료를 더 받으려고 계단을 막아서 창고로 만들어버리셨거든요. 순덕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건물주로서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불법 개조를 했던 것, 소방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사업상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대피로가 막혀 있었어요. 소방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요.
우리 가족은 3층에서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소방차가 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아버지가 저를 화장실 창문으로 밀어내지 않았다면 저도 그날 죽었을 거예요. 순덕은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좁은 창문으로 겨우 탈출한 9살 어린아이가 가족들이 모두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니. 저만 살아남았어요. 가족 4명 중에서 저 혼자만. 지영이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온몸에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제 가족은 모두 연기에 질식해서 돌아가셨어요. 순덕은 말을 잃었습니다. 당시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 안전을 무시한 결과가 이렇게 참혹한 비극을 낳았다니. 그 후에 어머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지영이 파일에서 오래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합의서였습니다. 보험금 일부로 합의하자고 하셨죠. 2천만 원. 우리 가족 4명의 목숨값이 고작 2천만 원이었어요. 순덕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건물주로서 책임을 져야 했지만 어떻게든 사건을 조용히 넘기려 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9살짜리 저에게 어차피 일어난 일인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부모 없는 아이가 돈이라도 있어야 살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20년 동안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그 말이 얼마나 차갑게 들렸는지 어머님은 모르실 거예요.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남은 아이에게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으니까요. 순덕은 자신이 당시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업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어린아이의 상처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계획했어요. 언젠가 어머님에게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겠다고. 지영은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순덕과 현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김치가게를 시작한 시기부터 현우 오빠의 직장, 성격, 취미까지 모든 것을 조사했어요. 3년 전 현우 오빠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구청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거든요. 순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3년간의 모든 만남이 계획된 것이었다니. 현우가 자주 가는 카페, 좋아하는 음악, 취미 활동까지 모든 것을 파악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했어요. 현우 오빠는 순진해서 금방 제게 호감을 갖더라고요. 지영의 말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이 며느리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해서 어머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순덕은 3년간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지영이 보여준 모든 따뜻함과 효성이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김치가게에 와서 도와준 것도, 밤마다 발 마사지를 해준 것도, 아플 때 간병해 준 것도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그런데 지영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우에 대해 말할 때만큼은 목소리에 진심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획에 없던 일이 생겼어요. 지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정말로 현우 오빠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복수를 위한 연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빠의 순수함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정말 어머니처럼 느껴졌고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복수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매일 밤 고민했어요. 과연 이 복수를 끝까지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진짜 가족으로 살아야 하는 건지.
순덕은 지영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심과 진정한 사랑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웠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3년간의 완벽한 복수극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지영은 가방에서 더 많은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현우와의 첫 만남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세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구청 근처 카페에서 현우를 처음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현우 오빠가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에 그 카페에 간다는 걸 알고 기다렸거든요. 지영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첫 만남에서 저는 일부러 책을 떨어뜨렸어요. 현우 오빠가 주워주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그 책은 오빠가 관심 있어 하는 사회복지 관련 서적이었죠. 순덕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현우가 집에 와서 우연히 만난 여자 얘기를 신나게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운명 같은 만남이었다며 들떠있던 아들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도 계획된 거였어요. 현우 오빠가 좋아하는 영화가 상영되는 영화관에서 혼자 영화를 보고 있다가 마주친 척했죠. 지영의 치밀한 계획에 순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도록 연출했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계산된 만남들이었습니다. 현우 오빠는 정말 순진했어요. 저를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세 번째 만남에서 제가 먼저 연락처를 물어봤는데도 오빠는 제가 적극적이어서 좋다고 했어요. 지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교제 기간 내내 저는 완벽한 여자친구를 연기했어요. 현우 오빠가 좋아할 만한 모든 것을 준비했죠. 좋아하는 음식, 취미, 데이트 코스까지 모든 것을 사전에 조사해서 맞춰줬어요. 순덕은 현우가 그때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기억했습니다. 매일 지영 자랑을 하며 이런 완벽한 여자를 만나게 된 것이 꿈만 같다고 했었습니다. 심지어 현우 오빠가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힘들어할 때도 제가 위로해드렸어요. 오빠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도 해줬죠. 물론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이었지만요. 지영의 말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머님이 며느리에게 바라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준비를 마쳤거든요. 간병사 일을 선택한 것도 어머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서였어요. 지영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순덕은 며느리가 간병사라는 것을 알고 마음씨 착한 여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남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 분명 착할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첫 인사를 드릴 때도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머님이 한복 디자이너셨다는 걸 알고 고급 한복 원단을 선물로 가져왔죠. 순덕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지영이 가져온 비싼 한복 원단을 보고 마음씨도 곱고 센스도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단을 고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조사를 했는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결혼식 준비도 모든 것을 어머님 취향에 맞췄어요. 화려한 것보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것을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영은 정말로 순덕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지만 하나하나 정성을 들인 모습에 순덕은 감동했었습니다. 신혼 초기부터 저는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김치가게에 가서 도와드리고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들을 찾아서 했죠. 순덕은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지영이 보여준 극진한 효성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어머님의 생활 패턴도 완전히 파악했어요. 언제 허리가 아프신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얘기를 들으면 기뻐하시는지 모든 것을 관찰했죠. 지영의 세심한 관찰력에 순덕은 놀랐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이었다니. 어머님이 외로워하실 때를 노려서
더 다정하게 대해드렸어요. 현우 오빠가 야근으로 늦을 때면 어머님과 둘이서 시간을 보내며 신뢰를 쌓았죠. 순덕은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기억했습니다. 며느리와 둘이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로 현우 오빠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복수의 수단이었는데 오빠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순덕은 지영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우에 대해 말할 때만큼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복수를 위해 연기를 했지만 현우 오빠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대해주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복수 대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어머니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지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복수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매일 밤 고민했어요. 이 복수를 끝까지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건지. 순덕은 지영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심과 사랑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특히 어머님이 아플 때 간병해드리면서 정말 딸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부르는 목소리, 저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결국 결심했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제 가족의 죽음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어머님이 저희 가족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해요. 지영은 파일에서 당시 신문 기사를 꺼냈습니다. 화재로 가족 4명 사망, 건물 안전 규정 위반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며칠 후 묻혔어요. 어머님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거든요. 언론도 수사기관도 모두 조용히 넘어갔죠. 순덕은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바로 그때 순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지영은 순덕이 전화를 받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순덕이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극도로 긴장하고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영이랑 같이 있어요? 응, 드라이브 나왔는데. 순덕이 대답하자 현우의 목소리가 더욱 급해졌습니다. 엄마, 제 말 잘 들어요. 지금 당장 그 자리를 떠나세요. 현우야, 무슨 소리니? 지영이가 윤창수 씨 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덕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우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걸까요? 엄마, 정말 위험해요. 지영이가 뭘 하려는지 몰라요. 지금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세요. 현우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에 순덕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며칠 전부터 지영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누군가와 전화를 하거나 숨겨놓은 서류들을 보는 모습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 관련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어젯밤 지영이 간병인을 핑계로 외출한 사이 현우는 지영의 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평소 지영이 조심스럽게 관리하던 서랍과 옷장을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화재 사건에 관한 모든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 사진, 법원 판결문, 그리고 순덕과 현우에 대한 상세한 조사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현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이런 자료들을 모으고 있었다니.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영의 일기장이었습니다. 3년간 쓴 일기에는 복수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현우에게 접근하는 방법부터 순덕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우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자신들에게 접근했는지를 말입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현우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과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지영이 순덕을 드라이브에 초대한다는 말을 듣고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지영의 일기에서 복수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언급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조퇴를 내고 급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영과 순덕은 집을 나선 후였습니다. 현우는 지영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덕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지영이 말을 믿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현우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지영이 순덕의 핸드폰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현우 오빠가 알아버렸군요. 지영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랐네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오늘은 끝까지 해야 하니까요. 지영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가 서린 얼굴이었습니다. 순덕은 지영의 변화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지영아, 현우를 정말 사랑한다면서. 그게 진짜였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맞아요. 저는 현우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지영이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가족의 원한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20년 동안 이 날만을 기다렸거든요. 지영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사랑과 증오, 그리고 복수심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지영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저희 가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게 해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같은 고통을 느껴보시길 바라고요. 지영은 순덕을 차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순덕은 저항했지만 지영의 힘이 더 셌습니다. 젊은 간병사로 일하며 단련된 지영의 힘을 72살 순덕이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지영아, 제발. 현우 생각해서라도. 순덕이 애원했습니다. 현우 오빠는 괜찮을 거예요. 지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저를 사랑하니까 결국에는 이해해 줄 거예요. 그리고 오빠에게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죠. 순덕은 지영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현우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생각해 보지 않은 걸까요? 차에 올라탄 순덕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지영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공원을 벗어나 더 외진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현우가 자신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어머님, 무서워하지 마세요. 지영이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어머님을 해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순덕은 지영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는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에는 공장과 창고들만 보였고 사람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덕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때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72살의 나이였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차는 계속 외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에는 폐건물들과 공장 굴뚝들만 보였고 인적은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순덕은 절망적인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우리 이야기로 해결하자. 순덕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20년 전에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인정해. 하지만 이렇게 하면 현우는 어떻게 되는 거니? 현우 오빠는 상관없어요. 지영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오빠는 저를 사랑하니까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예요. 그리고 오빠에게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죠. 순덕은 지영이 완전히 변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3년간 보여준 따뜻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복수심에 사로잡힌 차가운 여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면서 차량들이 줄지어 서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방 지나갈 신호였지만 오늘은 토요일 오후라 차량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앞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일어나 교통이 더욱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차의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60km에서 40, 30, 20km로 계속 감소했습니다. 순덕은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뭔가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72살의 나이에 차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이대로 있으면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지영은 신호대기 때문에 짜증이 난 듯 핸들을 두드렸습니다. 빨리 신호가 바뀌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지영의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정해진 계획이 있었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안전벨트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지영이 운전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서 안전벨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지영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앞의 교통 상황에만 신경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호등은 여전히 빨간불이었고 앞의 차들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의 속도는 이제 시속 10km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걷는 속도에 가까웠습니다. 순덕은 이때다 싶어 문 손잡이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지영이 순덕의 움직임을 알아챘습니다. 안전벨트가 풀어진 것도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차 문을 확 열면서 동시에 온몸을 밖으로 던졌습니다. 안 돼요. 지영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덕은 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인도 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다행히 차의 속도가 많이 줄어든 상태였기 때문에 큰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72살의 나이에는 작은 충격도 위험했습니다. 순덕은 인도로 굴러떨어지면서 팔꿈치와 무릎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옷도 찢어지고 여기저기 긁힌 상처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뼈가 부러지거나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지영이 급하게 차를 세우고 뛰어내렸습니다. 순덕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 지영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수심에 가려져 있던 며느리로서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지영이 순덕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20년간 품어온 원한과 3년간 쌓아온 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순덕은 지영의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복수를 다짐했어도 3년간 진짜 가족으로 지낸 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지영아. 순덕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다만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제발 들어줄 수 있니? 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순덕을 부축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수 상대를 걱정하고 있는 자신이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3년간 진심으로 사랑했던 시어머니를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사고가 났나 싶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계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일단 차로 가요. 지영이 순덕을 부축해서 차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영아,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갈 수 없어. 그리고 너도 이제 그만해야 해.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우가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군요. 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계획도 복수도 모든 게 망가졌어요. 순덕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영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 진짜 가족이 될 기회 말이야.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던 마음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영이 흐느꼈습니다. 20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곧이어 경찰차와 구급차, 그리고 현우가 탄 택시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현우는 차에서 뛰어내려 순덕과 지영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지영아. 현우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절망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안전을 확인하는 동시에 아내의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순덕을 간단히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고 팔꿈치와 무릎에 찰과상 정도였습니다. 나이를 생각하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충격으로 인해 몸이 떨리고 있어서 일단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지영을 고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신 가족 간의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우도 어머니의 뜻을 이해하고 경찰에게 협조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드라이브에 데리고 나왔다가 교통사고를 피하려다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년간 계획해온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복수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순덕은 다행히 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나이를 생각해 하루 정도는 입원 관찰을 권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 곁에서 간병을 했고 지영은 복도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세 사람은 병실에서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어. 내가 누구인지, 왜 우리에게 왔는지 다 알고 있어. 지영이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를 사랑하게 된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현우는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 그리고 엄마도 너를 진짜 딸처럼 사랑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 순덕이 침대에서 일어나 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너에게 미안하다. 20년 전에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 내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거 맞아. 지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도 미안해요. 저도 어머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어머님을 사랑했어요.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어머니 같았어요. 순덕은 지영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과거는 과거고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으로 살자. 현우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우리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야. 이제 서로 위로하며 살자. 한 달 후, 세 사람은 함께 윤창수 가족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순덕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창수야, 미영아, 정말 미안하다. 늦었지만 너희 딸을 내 친딸로 돌보겠다. 지영은 무덤 앞에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아. 저는 이제 복수 대신 용서를 택하려고 해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어요. 지영은 간병일을 그만두고 소방안전 교육 강사가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화재 피해 유족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재단을 만들어 화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구청에서 화재 예방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꼼꼼하게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는 윤창수 가족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순덕의 김치가게 간판은 윤지영인의 김치로 바뀌었습니다. 지영의 진짜 이름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배추 다듬으러 왔어요. 여전히 새벽 5시 지영이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수가 아닌 진짜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지영이 고생이 많다. 순덕은 지영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시장 상인들은 여전히 두 사람의 관계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모녀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순덕이, 너와 며느리 보면 정말 흐뭇해. 저렇게 사이좋은 고부는 보기 드물어. 지영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김치가게에 와서 순덕을 도우며 진짜 딸의 역할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현우와 함께 순덕의 발을 마사지해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핏줄보다 더 진한 가족이 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고 용서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복수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고 증오보다 강한 것은 용서라는 것을 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순덕이네 김치가게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세 사람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